실질적으로 내년 예산만 봐도 과학기술 쪽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연구자들이 좀 연구 좀 할 수 있게 제도를 다 확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계도 지금 요구들은 많은데 반성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만이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성을 좀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꾸시고 자율성과 안정성, 그러니까 펀딩의 안정성과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부국장입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 한미 과학기술 학술대 UKC 현장에서 한미 과학기술 혁신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재미과협의 김영기 회장님 앉은 자리에서 그냥 목례만 해주십시오. 네, 박수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님, 그다음에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 정진태 고려대학교 총장님,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님,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 김희용 NIH 분자신호연구실 치프님, 그 다음에 오준석 웨스턴 미시간대 환경건설공학부 교수님, 양경호 재미한인 혁신기술기업인협회 회장님, 이상 10분을 모시고 1, 2, 3부에 걸쳐 토론을 할 텐데요. 자, 먼저 1부 토론은 팬데믹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국가 경쟁력 향상과 이 미래 성장 동력 확충뿐만 아니라 이 감염병, 이 기후 변화 등 이 지구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측면에서 이 UKC 행사 주최 측인 우리 이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김영기 재미과협 회장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보관을 한번 좀 순서대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위킷 프로블럼이죠.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인터랙션하는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끊임없이 사회하고 소통하면서 그리고 다른 분야와 소통하면서 계속 그 시대에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찾아 나가려면 결국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그 혁신을 위해서는 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그 혁신의 토양이랄까 분위기가 조금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제 협력인데요. 맞습니다. 네, 김영기 회장님. 네. 잠시 우리가 왜 이런 토픽을 이번 US 코리아 UKC 그 주제로 삼았냐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이래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 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그 도전을 이겨온데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고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건 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또다시 팬데믹이 왔을 때를 준비하는 양자 컴퓨터 이런 게 전 세계적인 그런 차원에서 질문들을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이 팬데믹에서 배운 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전세적인 다른 문제들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UKC 주제가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Wake of the Pandemic이죠. 예, 아주 시적절한 주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크 콘서트를 미국에서 하니까 먼저 미국 산학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순서대로 산학년 양경호 회장님, 오준석 교수님, 김희용 치프님 이 순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과학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는가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산업계에 있으니까요. 요즘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잘 나가다가 이제 주춤한 이런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변화에 대응을 못 해가지고 주저앉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보통신 쪽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이제 보이스 할 때는 AT&T나 이제 루센트나 이런 데가 이제 잘 나가다가 데이터 이제 사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도태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코 같은 데이터 회사도 이제 웹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많이 주춤한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잘 적응하는 이제 기술 개발이 돼야겠다. 특히 이제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는 자기가 다 개발하지 않고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개발하고 그 개발된 기술들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을 쉐어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어 기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어플리케이션 그 기술을 개발하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쪽에 중점을 둬서 한국에 있는 이제 기관들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48대 재미과학자 협회 회장을 하고 이번에는 지금 제 전공 분야는 이제 교통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에서 겪었듯이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 기술이 앞으로 가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등을 포함해서 결국에는 과학 기술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 되고 국가의 미래가 된다라는 게 이번에 확연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맥이 많이 하고 있는 그 미국, 중국의 어떤 패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엔 어떻게 우리가 국제화와 우리가 적응을 해나갈 것인가 문제를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기술에 우리는 그 페이턴트의 개수, 그 다음에 그 유니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통계를 봤더니 미국에 있는 유니콘 그 기업들의 수가 그 전 세계의 약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엔 경제의 중심에 결국에는 기업에 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버텨 나가야지만이 국가의 미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전 세계에 한국인들이 750만이 외국에 나가 있다 그러고 그 중에서 그 미국에 계신 분 25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다 발전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필드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NIH가 미국에서는 그 바이오메디컬 리서치의 아주 큰 부분을 거의 80%라고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NIH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질병에 대한 그 예방, 그다음에 그 health protection, 그다음에 treatment, cure 그것과 병행하여 fundamental research에 대한 투자를 참 많이 하였고 그걸 함께 병행하는 그 전략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진짜 엄청난 그 힘든 시간을 가졌죠.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미국에서 특히 많이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사망자가. 근데 우리들의 그 충격은 엄청 컸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내고 속수무책일 수 있었나 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그 진단 기술, 그다음에 그 백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료제들을 개발하는 것에 커다란 그 심력을 기울여서 그 mRNA 백신 같은 것은 바로 금세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걸 지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 대응하는데 아주 신속하지 못했다는 그 점을 반성했고 또 한 가지는 베이직 리서치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한다는데 커다랗게 절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mRNA 백신도 사실은 그 옛날에 그 이미 수년 전부터 mRNA와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NIH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적용해서 백신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적에 우리가 배운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 전 세계가 함께 일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초적인 이 펀더멘털 사이언스를 지속적으로 서포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국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 좋은 제안이 나왔는데요. 자,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리더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과학 쪽에서 좀 노도영 원장님은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신지요? 네, 과학기술 강국이 뭐냐 그랬을 때,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강국이고, 그걸로 전 세계 지구촌을 구할 수 있는 기술과 과학적 지식을 쌓은 나라가 강국인데, 그게 안 됐죠. 우리나라는 안 됐고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기초과학을 통해서 어떤 이번에 바이러스면 감염병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안 돼서 지금 저희가 21년에 IBS에서는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제 그 기초과학 쪽으로 꾸준히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올 팬데믹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지난주에부터 서울에서 비가 많이 와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거의 없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국가에서 해야 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분야를 우리가 기초과학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력을 보유하고 연구자를 보유하는 게 중요한데 IBS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국가적으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기초과학의 수준이 전 세계 한 10위권에 들어서야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5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의 생존과 이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또 이 출연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김복철 이사장님, 좀 뭐 어떤 좀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구상은 많은데 이게 참 실천이 어려워서 항상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출연료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많은 이제 좀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원천 기술을 확실하게 우리가 좀 확보하는 부분들,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핵심 전략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10대 뭐 12대 여러 가지 핵심 전략 기술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출연연 다운 이제 어떤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지금 뭐 제도나 지금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좀 혁신적인 변화가 있도록 지금 정부하고 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떻든 출연연 다운 국가에 필요한 어떤 핵심 어떤 전략 기술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출연연이 이제 좀 임무 중심형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 초저출산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이 이제 거의 지금 소멸 단계까지 이제 가고 있고, 현재 지금 지역 소멸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연연의 어떤 지역 분원들이 지금 한 100여 개 되는데 그 지역 어떤 생태계를 어떻게 좀 잘 이제 복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들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내서 혁신에 어떤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하고 실행을 위한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연간 30조 원의 정부 R&D 예산 중에서 한 8조 4천억 원 가량을 기획 집행하시는 분이죠. 자,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과학기술 강국이 되려고 그러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주로 했던 것이 이제 추격자 역할을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게 유효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것 같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정과제를 정했는데 과학기술의 첫 번째가 R&D 시스템의 재설계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획평가 관리를 일단 얘기할 수가 있고요. 뭐 예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예타는 되면 나중에 말씀하고요. 그래서 기획평가 관리가 아직도 옛날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바뀌어야 된다. 뜻이 뭐냐 하면
지금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한데 지금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고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혼자 할 수는 없고 연구자, 정부 부처, 지원기관, 산업체가 다 같이 해야 된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R&D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우리 키스텝 정병선 원장님. 네. 기술 패권 시대는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강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키스텝에서는 국가 전략기술을 지금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략기술이 선정이 되면 전략기술별로 최적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임무 중심적인 기획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번에 8월 초에 미국에서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가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발표된 걸 보면서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하고 우리하고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강점을 찾아서 주권적 역량을 확보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서로 협업하면서 산학연이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미션을 공감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R&D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면서 또 인력 양성이 거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키스텝이 기획을 잘 준비하고 전략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에서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에 적극 나서고 계시죠. 우리 정진택 총장님. 네. 예, 뭐 과학기술 강국이 된다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보편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야든지 풀이 넓어야지만 거기서 수월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뭐 인재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학기술계에 있는 뭐 저희와 같은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했으니까 어쩌면 풀은 넓어졌다고 보겠는데 그걸 그대로 끝까지 이제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 키워나가려면은 제도적인 것이 마련돼야 되겠죠. 저는 정부가 나사를 모방한 그러한 우주국을 만든다 하셨는데 미국 어린이들의 꿈은 저는 나사 그리고 디즈니에서 키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 넓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을 늘리고 이해 당사자를 많이 넓히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국내 기관끼리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이 UKC와 같이 미국에 계신 조금은 앞선 우리보다 먼저 고민하고 솔루션을 구해왔던 재미 과학기술자들과 국내 기술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중기적,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인 솔루션을 전나름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청중석의 전문가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 좋은 또 의견을 한번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예, 우리 오명숙 회장님. 네. 저희 과학기술계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효율을 높이기 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 효율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혁신을 원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다양한 사고를 하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 다양한 다름이 존중이 되는 이 커뮤니티가 돼야지 혁신이 나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게 다양성을 강조하는 많은 조직과 이제 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다양성이 그럼 뭐가 부족하냐? 저희 16%에 불과한 아닙니다. 14.6%에 불과한 여성 인력이 훨씬 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이 나이의 갭이 많습니다. 경험을 많이 가진 고경력 과학자와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의 새로운 사고가 어울려져서 혁신을 이루어야지 저희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양성, 포용성을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국이 되려면은 우리도 교육 자체에서 우리가 되게 뭐 주입식 교육이 많은데 그런 식에서는 우리가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혁신이 할 수 있으려면은 그 나이의 상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기 생각하는 거를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변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재미과의 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우길 회장님도 한번 더 하시죠. 아니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 그러니까 혁신이 있으려면 결국 교육 시스템부터 그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그 생각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 남들만 막 따라하다가 지난 50년 60년 동안 남들만 진짜 열심히 따라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게 됐으니까 우리 스스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관료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전부 그 옛날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걸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죠. 그게 뭐 인간의 속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해봐야 될 텐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게 아마 가장 관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왔으니까 지금 생각난 거가 그 저기 AMD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항상 5위 안에 들어가요. 그 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근데 그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미국이 이게 산학연이 굉장히 협업이 잘 된다.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지난 한 2, 30년 동안 R&D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이제 각자 도생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학연이 이제는 정말 소통하고 협력하는 어떤 그런 문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또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어떤 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 분이 또 이제 스타트업 말씀도 좀 하셨는데요.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제 비교해 보면은, 한번 스타트업계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미국은 진짜 기술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기술로 성장한 스타트업들은 없거든요. 기술적으로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우리나라에서 육성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서, 우리 미국의 전문가분들이 지금 여러 분 계시잖아요. 자, 여기 UKC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 자, 근데 각자 1분씩 발언할 기회를 준다. 어떤 대한민국 모국 발전을 위해서 어떤 한번 조언을 한번 하고 싶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도 미국말도 언어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속적으로 펀더멘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산학연의 그 협업이 잘 된다고 잘 되고 있고, 한국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NIH에는 그랜트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그랜트 시스템이 있냐 하면은 중소기업들에게 그랜트를 주어서 그 중소기업들이 연구소와 함께 연구를 해서 그 이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커다란 그랜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산학연이 함께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의 나라로 도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 교수님? 딴 건 필요 없고요. 일단은 그 제외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우리 동포들을 일단은 품어라.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우리가 해외 나와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한국의 이런 그 연을 가지고 연결하고 기여할 수 있는 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한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저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항상 오픈 마인드로 누구나 뭐 나이에 관계없이 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아주 오픈 마인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우리 뭐 기초과학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저기 토픽으로서 우리 생태계를 얘기할 텐데 자연의 우리가 그 생태계처럼 과학기술 산학의 생태계를 잘 알아서 그걸 아주 조율성 있게 그 밸런스가 맞게 그걸 열심히 잘 연구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기왕 뭐 얘기 나온 김에 한국의 과학기술 리더분들도 일부치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정병선 원장님. 네, 그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 강국이 되려면 결국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과 투자와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그 대통령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저희가 좀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미션을 달성하는 데까지 끌고 가는 그런 빅 프로젝트가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정진택 총장님, 대통령한테 한번 고언을 한번 해주시죠. 정부에 많은 부처가 있는데 저는 교육계에 있으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왔었거든요. 그러려면 모든 부처의 그 정책의 교육에 관련되는 것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뭐 과학기술이니까 그게 산업부가 됐던 뭐 보건복지부가 됐던 노동부가 됐던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는 정책을 하나씩만 만들으라고 하면 그게 정부 내에서 그 어떤 그 정서적인 게 파급되고 그게 녹아 들어가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 새 기관장님은 아무래도 대통령한테 고언하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직을 걸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그 국정과제라는 것이 인수위 때 굉장히 힘여를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를 하나씩 추진을 하시게 되면 5년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을 자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시는 게 좋겠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뭐 인수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만 봐도 과학기술 쪽의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좀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연구자들이 좀 연구 좀 할 수 있게 제도를 다 확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제를 좀 풀어주고 그러니까 자율성과 안정성, 그러니까 펀딩의 안정성과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두용 원장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김복철 사장님. 예. 임팩트 있는 얘기 한번 해주시죠. 임팩트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헌법에 그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의 도구로 돼 있어요. 이제는 과학기술이 국가 패권이 되고 뭐 지금 국가 생존을 지금 지키는 이제 그 상황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냥 경제 발전의 수단 도구로 이제 지금 헌법에 막 잡혀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꾸시고 정말 과학기술이 중요한 만큼 좀 과학기술인들을 잘 대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진짜 이제 국가의 어떤 기둥 뿌리가 되도록 좀 이렇게 좀 역할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호일 회장님 좀 더 임팩트 있는 말씀 좀 해주시죠. 세게 말씀드릴까요? 뭐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 과학기술계도 지금 요구들은 많은데 반성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거 그런 것도 걷어내야 되고 자성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째. 둘째는 과학기술 강국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과학기술 강국이라 그러면 그럼 국방에서도 강국이고 경제도 강국이고 그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만이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과학기술 강국은 그냥 여러 개 중에서 원업댐인데요. 그게 아니라 원앤올리죠. 과학기술. 예. 그렇게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해주십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박수. 이 대목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모든 것은 과학기술로 통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 대통령이 잘 이것을 좀 확실하게 인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한미 산학연의 이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R&D, 산학협력과 기술 사업화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시스템 생태계, 우리가 자연의 생태계에서 뭔가 하나 빠지면은 참 많은 주위가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초과학에서, 응용과학에서, 기술에서, 산업에서 모든 게 다 이 균형을 맞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주 중요한데, 제가 지금 많이 걱정되는 게 지금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한국에는 이제 기초과학을 하려고 하는 그 숫자가 그 율이 줄어든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고, 그거를 우리 국가, 한국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서 또 전 국민이 같이 해서, 물론 잠재력에 그 또 다 발출해야 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교육에서부터 그 문화에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생태계가 지금 아주 불안정, 불균형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이훈 회장님. 예, 우리가 뭐 지난 60-70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굉장히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그게 1세대 기업가분들은 상당히 도전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을 창업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너무 크면서 거기서 그냥 그 어떤 부품이랄까,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전 정신을 다시 일깨워야 되는데, 도전 정신과 저는 창의성은 같이 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 없는 도전 정신이 굉장히 무모하기 짝이 없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역시 창의성 하면 교육의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짜 부족한 거는, 이제 성공을 해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결국 뭐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엑시트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나라만으로 보면 별로 없습니다. 대기업에 M&A 하기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대기업은 그 밑에 그 자아 회사들을 많이 거느리면 독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죠. 미국하고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엑시트할 수 있는 게 결국 자기가 창업해서 그 IPO 가는 수밖에,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밖에 우리 국내에서는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하면 국제적으로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우리가 좀 약하거든요. 국제화. 젊은 사람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제적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실패를 용인해 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실패 한번 하면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실패하면 거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그 창업 그런 걸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을 가면 여기는 빌 게이츠가 도네이션한 건물, 크게 게이츠 빌딩이 있고, 저기는 구글이 도네이션한 건물이 있고, 학생들한테 도전 정신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캠퍼스의 건물들이 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롤 모델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롤 모델을 좀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학생들,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미래의 진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워싱턴 DC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활동하신 전문가분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 텐데, 그 양경호 회장님, 기업가 정신, 문화나 생태계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좀 실패를 용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하고, 그거는 어쩌면은 미국의 초등학교 교육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정직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직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니까 실패하면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스타트업들 보게 되면 실패는 했는데 실패했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끈끈이 이어가는, 진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제 가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지금까지 한 100개 정도는 이제 멘토링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아까운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정책,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재미 과학기술자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큰 차이는 네트워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민자유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위에 보더라도 한 사람 알고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알고 하다 보면은 한 내셔널리티가 한 15개, 16개 그 이상은 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많이 오고 같이 문화가 다른 아까 이제 말씀 이제 하셨지만은 그 다양성이 있는 상황에서 토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혁신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혁신 기술을 토대로 한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대부분 이제 좋은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많은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들, 스탠퍼드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에 있는 MIT, 하버드 이제 등등 한 7, 8개 좋은 대학들 중심으로 이제 안트로프너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이제 VC들이 모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교육의 힘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제 학교에서의 그 안트로프너십 교육 이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 교수님, 그다음에 김치프님,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학교와 연구소에 계시는데 그 R&D 문화,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 생태계 좀 어떠세요? 미국에서는 R&D 사업의 경우에 그 상용화 계획을 갖다 반드시 넣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상용화되는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많다.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기 전에 프로포잘 쓰고 있는데 버짓에서 5%는 무조건 상용화 계획에 넣으라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 한국에서 우리 보면은 어떤 직업이 좋으냐 그러면 뭐 요즘 좀 바뀌었다고 얘기했지만은 공무원, 건물주 사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도전 정신보다는 편함이 되고 있는데 그 책임은 부모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단적인 예로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그 창업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아보게 되면은 지금 방금 뭐 스탠포드 대학, 버클리 대학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학교들에서 나오는 그 창업자 수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편안함에 살기에 좀 안주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 정신을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또 다시 미국의 바이오메디컬 리서치를 주도하는 NIH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펀딩 에이전시인데요. 이 NIH가 주로는 그래서 한 27개의 독립적인 인스티튜트와 센터로 이루어져 있고 각 인스티튜트마다 바디 시스템이나 디지즈를 중심으로 추구하는 어젠다가 다릅니다. 2022년에 총 예산이 45빌리언이고 그중 80%가 밖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랜트를 통해서.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때 그 성공률은 평균 성공률은 20%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PI들에게 중요한 R1의 성공률은 12%, 15% 그 내외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이 만만치 않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리지널 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 퀄리티의 그 연구가 아니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NIH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펀딩이 기초 과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펀더멘털 사이언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아까 그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실패를 허용하는 그 문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트라뮤럴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는 롱텀 하이 리스크 리서치를 할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펀드를 개런티를 하니까요. 하지만 뭐 4년마다 아주 스트릭트한 그런 그 익스텐시브 리뷰를 거쳐야 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 산업화를 위한 그런 제도적인 그 그랜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도전 성공했다고 봅니다. 두 분 좀 전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다음은 한국의 대학과 연구 현장을 책임지시는
우리 리더분들 한국의 R&D 문화와 기술 사업화 생태계가 좀 어떤가 한번 들어보고 또 어떤 이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정진택 총장님. 네. 글쎄 도전 정신 또 이제 실패를 용인하자고 하는 것은 많이 해왔지만 그 실패를 누가 용인해야 되는지, 누가 용인을 해야 되는 건지, 정부가 용인해야 되는지, 사회가 용인해야 되는 건지, 학생들한테 교수가 용인해야 되는지 그 좀 구체적인 주체가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도 이 시험 한 문제만 틀리면 이 학교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도 그렇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고광범 부국장님은 임팩트 있는 답을 원하시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또 대통령부 또 국민 전체가 이러한 것을 좀 바꿔보겠다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스테이크홀더들이 전체적으로 좀 국가를 위해서 그러한 양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구 현장을 대표해서 우리 김복철 이사장님과 노도영 원장님이 연속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어쨌든 지금 뭐 기업가 정신 하면은 뭐 도전, 모험, 뭐 개척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 부분인데 어쨌든 한국에는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만한 그걸 도전으로 인정할 만한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등수를 쫙 끌어내리는 거가 규제입니다. 규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풀어서 도전이 가능한 어떤 환경, 문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 조건이 돼야 하고 그거는 정부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해 줘야 우리가 이제는 선도 뭐 퍼스트 무버니 선도니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개혁이 절실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게 뭐 창의적인 연구 성과나 도전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성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과를 이제 나왔을 때 좀 젊은 연구자들은 더 그 도전적인 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업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사업을 할 때 뭐 창업 기업의 지분은 몇 %를 가져야 되지? 거기에 규제가 딱 있어요. 몇 %는 안 된다. 뭐 또 이거를 그 conflict of interest 내 연구비를 썼는데 이게 사업화됐을 때 어떤 이게 법적 문제로 이어져서 굉장히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전적인 연구 성과를 도전적인 어떤 기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국가에 기여를 하게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철폐할 규제를 다 철폐를 해줘야만 그런 것들이 성공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대학에서 좀 더 많고 국가연구소에서는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연구소가 훨씬 더 규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해결이 중요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R&D 기획과 집행에 직접 나서고 계시는 두 분 한 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정병순 원장님, 이광복 이사장님. 네. 네, 저는 정부 정책 기획할 때 이 말씀하신 사업화 정도와 기업화, 사업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저희 키스텝의 중요한 미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연구개발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할 때 거기에 사업화 정도를 좀 미리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것 포함시킬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R&D 포트폴리오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기초 연구 그다음에 마지막 끝단 개발 연구가 많이 갔다면은 이제는 응용 연구 비중을 좀 높여서 정부 연구 개발의 성과들이 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성숙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케일업 프로젝트 비중을 좀 앞으로 높이는 걸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그 말씀하신 규제나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창의 도전적 연구가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규제적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개혁하는 쪽으로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의견들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전 뭐 혁신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 저희 연구재단 입장에서는 이제 연구자가 이제 중요한데 연구자분들이 이제 도전적이고 혁신적이지 않은 연구를 주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실패라는 단어도 안 쓰고 있고요. 열심히만 하면, 성실하게만 하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실과 불성실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과정평가, 결과 대신에 이제 과정평가인데 뜻이 뭐냐 하면은 논문의 결과, 논문이 몇 편이냐 이런 걸 보지 않고 과정을 봐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장려하는 이런 문화로 좀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자가 노력도 해야 되고 평가를 하는 연구자도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부처도 또 이거를 또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사업화인데 아까 뭐 5%의 이런 예산을 여기에 써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를 사업화하는 이런 모델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일단 회사에서 아니 산업체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뭔지 그걸 갖고서 또 연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청정석에 계신 전문가분들 얘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한국의 이 R&D 문화나 기술 사업화 생태계 이런 측면에서 한번 내가 좀 진단도 하고 건설적 제안이 있다 이런 분 있으세요? IBS 기후물리연구단 하경자 교수입니다. 국가 R&D 100조 시대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니까 공공에서 해야 된 그 30조를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초과학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용과학이나 경제발전, 산업화에 바로 직결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과학 육성 방향을 제대로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지구의 지속 가능성, 한국을 벗어난 우주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기초과학을 위한 기초과학이 돼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올 수가 있어요. 기초과학자들한테는. 그래서 내 기초과학의 결과가 또 다른 기초과학에 어떻게 활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가를 표시하는 안이 있다면 충분히 기초과학으로서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구물리, 지구과학의 20%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R&D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온 김숙경입니다. 저는 그 공공기술의 기술 사업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정부 R&D가 30조를 쓰고 있고 그 총 예산에 비해서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예산은 한 5%를 지금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출연연의 좋은 그 공공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우선 첫 번째는 그 정책이 굉장히 자주 변경이 된다. 그건 이제 정부가 바뀔 때도 그렇고 또 원장님이 바뀌면 그 본인이 또 이렇게 중점으로 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좀 정책이 너무 자주 변해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출연연들이 또 그 고유의 그 기술 사업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TLO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그 출연연이 예산과 인력의 그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을 전문가로 구성을 못하고 그냥 행정 조직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좀 이제 연구가 좀 잘 안 되는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 조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그 역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NST나 아니면 더 그 상위 정부 차원에서 좀 출연연의 TLO의 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를 기획할 때부터 그 기술 사업화 팀이 함께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특별 대담자분들이 좀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 두 분한테. 예, 예. 고맙습니다. 자, TLO의 우리 역량 미흡 대학과
출연료 이게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 저절로 됐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면 저절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어떤 적자 생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친 환경을 과정을 통해서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속 성장을 하면서 각 부문별로는 어떤 성과를 냈지만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이 구축되는 건 아직 부족했지 않았나 싶고요. 대학도 역사가 짧습니다. 1945년, 48년에 종합대학, 4년제 종합대학이 이제 그 승인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몇백 년 된 서구의 것을 지금의 모습만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겉모습만 보고 따라왔고요. 지금 현재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서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면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배경도 보고 역사도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겉모습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학도 그래서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학생들이 과학을 4과목 다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듣거든요. 그러면 그 강남의 일타강사들이 얘기할 때 학생들이 과목을 수능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해서 과목은 그 생물하고 지구과학만 이제 선택해서 시험을 봅니다. 성적이 잘 받으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건 화학과를 들어가요. 왜냐하면 취직이 잘 되니까. 이런 학생들 받아서 교수들이 잘 가르친다는 건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뭔가 합의를 봐야 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 다짐을 해야 될 때로 생각합니다. 출연연에 또 TLO 좀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IP 전략까지 같이 해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TLO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근데 지금 25개 출연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학제 단위로 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제 단위로 이제 각 출연연별로 전문성을 가진 이제 TLO들이 좀 구성이 돼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사실은 연구에 전념을 하고 이제 그쪽 TLO 조직이 그런 나온 기술들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줘서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든 지금 그게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고 현재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출연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건 이제 IP R&D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TLO 조직을 좀 일부 좀 활용을 해서 어떤 이제 중대형 사업들이 설계가 될 때 IP들을 좀 미리 좀 조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좀 더 IP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IP를 더 많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이 분야를 좀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세워가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김 박사님, 미국 대학과 이 거대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들이 정말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R&D의 생태계가 좀 돼 있습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NIH의 그 프로그램은 인트라뮤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NIH의 10% 정도를 쓰고 있는 버젯을 쓰면서 about 1,000 PI들이 리서치를 주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뉴를 받은 PI들은 국가로부터 그 개런티가 된 그런 그 리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스트릭트한 그 익스텐시브 리뷰를 4년마다 받습니다. 그래도 그 안정적인 하이 리스크 실수가 허용되는 아까 실수라는 게 사실은 하이 리스크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준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가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큰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오리지널한 아이디어가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로 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NIH 인트라뮤럴 프로그램에서는 지향을 하고 또 여기서 나온 그 아주 오리지널한 아이디어가 그 패턴트를 받게끔 NIH에서는 아니면 국가에서는 그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서 산학 협력을 맺게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미국의 경우는 특히 NIH의 경우는 그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편입니다. 예, 기업가 정신 부분은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그 지원 분야는 훨씬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그 아래 토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다른 분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 예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환경 속에서 이게 하나의 도전으로 해서 내가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에서 끌어가는 입장이고 사실 그 안에 그 풍토는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동포들하고 같이 만나서 의기투합을 하게 되면은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 말씀 버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이번에는 한미 과학기술 교류 확대와 글로벌 인재 양성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성취를 거뒀지 않습니까? 지금 IMF에서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5,000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이미 선진국으로 우리는 들어섰죠. 여기는 다 모두 다 과학기술의 힘이 뒷받침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1인당 국민소득을 한 5만 불대까지 높여서 G5 과학기술 강국으로 좀 들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미국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회장님, 좀 보시기에 한국과 미국 이 과학기술 교류 협력 확대 뭔가 이게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지는 않다.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좀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희 재미과학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역할 그리고 도움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한미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글로벌 과학 동맹의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광복 이사장님, 지금 그 NSF나 NIH나 달파나 이런 또 미국의 과학기술 지원 기관과 좀 협약을 이렇게 좀 맺고 같이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좀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업적을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업적은 혼자 할 수는 없고요. 공동 연구가 그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국제 공동 연구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한미 공동 연구는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재단에서도 한미 공동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그런 규정들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정부와 재단과 우리 키스텟 여러 군데서 지금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공동 연구를 좀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 아까 퀀텀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퀀텀 분야에서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병선 원장님, 패권 시대 아닙니까? 네, 기술 패권에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전략 기술 분야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인력이 절대적 수준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국은 기술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할 때 그 연구 개발에 그 기술을 채워하는 최고의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는 체제로 연구 개발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한미 과학기술 협력이 우리 국제 공동 연구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동맹 간의 그 협력이 더 강조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미 한인 과학자들께서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와 네트워크에 있는 미국 과학자들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체계가 더 확대돼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체제에 같이 좀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김 회장님, 김 박사님, 오 교수님, 지금 미국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유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이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일본도 칩4 반도체 동맹에 협의체에 가입을 하면서 또 미국과 굉장히 이 맞손을 단단히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한번 이 미국에서 활동하시면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좀 한미 과학기술 교류 확대, 이런 또 글로벌 인재 육성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많습니다. 일단 이 협력이 되려면 서로 믿어야 되잖아요. 서로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정한 그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기술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돈이 관계 있고 뭐 시큐리티 관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국가와 국가의 그 협력을 하는데 기술에서만 보지 말고 조금 넓게 봐서 일단 과학이나 순수과학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아주 베니핏 이 프라핏이 없는 것이니까 이 협력이 더 쉽거든요. 그런 데서도 많이 해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를 먼저 이룬 다음에 기술 협력이 더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뭐 그렇다고 기술 협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기술 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도 협력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순수과학, 기초과학은 그 협력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제가 뭐 참 대통령이 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진정한 협력이 갔어요. 좀 전에 아니 바쁘다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왔습니까? 진정한 그게 되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 세계가 특히 뭐 큰 그 과학 퍼실리티 이런 거를 뭐 모든 한 나라가 모든 퍼실리티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유럽이 뭐 가장 세계 최고의 퍼실리티 갈 수 있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니까 한국도 그런 정도의 그 경제 능력은 되거든요. 기술 뭐 과학 인력이 되니까 그런 거 이제 하나 한국도 가져서 외국 사람이나 그 다른 분들이 와서 협력을 하고 우리는 또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진정한 그 협력 그 관계가 됐고 그런 믿음이 있고 진정한 협력이 있어야 기술 동맹도 진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 교수님 재미과외 회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회원이 한 7,200~300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 영주권자도 있고 시민권자도 있고 하지만 뿌리는 한국인데 실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각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서 뭔가 같이 정말로 손잡고 공동 연구도 좀 하고 양성에도 기여를 하고 뭔가 이런 사명감이랄까 어떤 뭐 책임의식이랄까 이런 게 좀 있어요. 어때요 좀? 한국과 이런 협력 연구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실망하고 돌아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떤 규제 벽이 사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내가 협력 연구를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 하면은 그냥 돌아서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다 어우려서 같이 가는가. 그게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에 저는 굉장히 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재미가협에 없는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령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업을 해주시는데 기본 전제가 귀국을 전제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물론 그분들이 귀국해서 기여하실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 우리가 크게 대승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더 발전되게 되면은 그분들이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부분에 조금 맞닿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은 보이는 것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면서 또 모국과 탄탄하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그런 인재들이 많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NIH에서는 그걸 Principal Investigator라고 하거든요. 근데 PI는 우리 요 인트라뮤럴 프로그램에서는요. 한 1,000명이 되는데 거기에 한 1,500명은 테뉴 트랙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테뉴를 안 받았지만 PI를 그러니까 PI가 하는 사람들이고 1,000명인데 그 중에 한국계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테뉴를 받은 한국 사람들은 10명 안짝이고요. 850명 정도 중에서 그리고 테뉴 트랙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엄청 적은 숫자이죠.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운 그 포지션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협력을 하는 것, 한국과의 협력은 한국 사람이라면 다 그런 정신이 있지요. 그 어퍼튜니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인력들이 한국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스닥트럴 펠로우가 우리 그 캠퍼스에 한 300명쯤이 되는데 여기 한국 PI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PI가 함께 일하지 않더라도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게스트 리서처 같은 분들도 많이 저희 랩에 와서 일을 하거나 하고 있고요. 그런 협력, 국제 협력, 기술을 패턴트 같은 것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기술 협업은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 기관과 기관 간의 신뢰가 잘 쌓여서 그것이 가능할 그런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이직 사이언스의 콜라보레이션은 언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리치아웃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플라이를 해서 게스트 리서처로 오거나 포스닥으로 오거나 그렇게 해서 함께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 길을 찾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에도 우리 한국계 과학자들이 EKC도 보니까 회원이 5,000명이 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캐나다에도 있고 동남아, 싱가포르나 동남아도 있고 있는데 좀 이런 우리 한국계 과학자 이 네트워크망을 좀 탄탄하게 좀 구축해서 모국과 시너지를 좀 내야 될 텐데 노 원장님하고 김 이사장님 한번 좀 어떤 식으로 해보겠다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봤을 때 사실은 한국 대학의 많은 기초과학 쪽의 그 교수님들이나 연구원의 연구자들은 국제 공동 연구를 활발하게 특히 미국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교육 받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기관 대 기관의 국제 공동 노력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사실은 NIH를 방문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BS의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하고 NIH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 기관과 기관의 어떤 국제 그 한미 공동 노력 그래서 이게 이제 동맹까지 발전하려면 한국이 좀 더 많이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 저희가 지금 중형 가속기를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도 거기 분야하신데 한미 공동 연구가 좀 더 기관 차원에서 잘 됐으면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비용도 많이 줄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개인 차원이 아닌 어떤 기관 혹은 국가 간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NRF하고 NSF가 뭐 협정을 맺는다든가 뭐 DOE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차원의 노력이 앞으로는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 IBS나 뭐 또 NST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 양성이 이제 글로벌 인재보다는 이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분으로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손흥민 같은 스타들이 젊은 스타들이 나와야 될 시기가 됐고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저희 IBS에서도 더 젊은 과학자들한테 그 저희 이제 PI인 연구단장이나 또 이제 젊은 연구단장 포지션을 과감하게 부여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이언티픽 엑셀런스만 가질 게 아니라 리더십까지 같이 가지면서 국제적인 어떤 그 분야의 사이언스를 리더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기회를 더 줘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는 어저께 저녁 때 그 포닥이나 뭐 이제 지금 현재 PhD 학생들이었는데 여기서 학위하시고 나서 한국으로 다 돌아가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랬더니 고개를 일단 이게 위아래로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에서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제 계속 잡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재 유출국입니다. 인재 유출국. 그러니까 중국도 2014년부터 인재 유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걔네들 그 1000인 계획, 만인 계획 뭐 해가지고 이제는 걔네들은 나가는 숫자보다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재 유출이 지금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뭐 공동연구니 뭐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출연연에 그 원장을 할 때 그 우리 출연금 사업, 기본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각 사업마다 해외에서 은퇴하신 석학들을 모시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한두 사람 가서 교육받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제 그 주요 사업 같은 데다가 해외 석학들 1년에 뭐 한 1, 2억, 2, 3억 들여서 모셔오면은 한 2, 3년만 우리가 랩에다가 같이 이렇게 돌리면은 그 랩 전체가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네트워킹도 이제 확실하게 확보가 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이제 좀 임팩트가 좀 있는 어떤 그런 인재 유치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 좀 했댔는데 어떻든 지금은 우리 연구재단이나 우리 NST 같은 데서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끌어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쨌든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서 계속 끌어 들어와야 된다. 일단 그래서 국내 토양을 좀 계속 이렇게 좀 옥토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한국판 만인 계획도 필요한데 예,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장님 좀 어떤 또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도 조금 전에 젊은 연구자들 만났는데요. 그분들의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좋게 이야기를 한 것은 저도 물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만 교수 생활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교수 생활 또는 연구소 생활을 해본 분들이 오시면 미국의 어떤 그 시스템 뭐 이런 것을 좀 한국에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한 40대 된 분이 지금 이 나이에도 고대 뭐 한국에 가서 교수할 수 있느냐고 묻는데 요즘은 이제 공대는 그렇고 특히나 다른 기관에 있던 분들을 스카우트 해오는 분위기 뭐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만 보던 그런 상황이 이 한국에도 벌어지거든요. 저희 학교도 지난 학기 8분의 교수님이 나가셨고 또 다른 학교에 있는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저희 기관으로 봐서는 유출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또 그 어떤 인력을 공유하는 또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쩌면 2년 3년 연구년이 되게 한국에서 1년이지만 뭐 기간 간에 좀 컨트랙을 맺어서 한 2년간 이제 교수님들을 교환한다든가 연구원과 교수를 교환한다든가 이러면 지금 그런 시스템적인 것 정서적인 것이 서로 섞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기관 간 협약 그래서 좀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연구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NIH에는 2개의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따가 헤어졌는 게 아니라 없어졌고 그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만들어 놓고는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연연 원장님 임기 3년, 총장님 임기 4년밖에 안 되거든요. 임기에 그냥 또 이게 맞추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지양해야 할. 제 생각에는 임기에는 상관없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미국도 대통령이 4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도 내셔널 랩 디렉터 같으면 5년이고 그런데 일단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관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나라마다 그런 그 MOU를 맺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파니스 그 시스템은 20년이가도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창피하게 우리나라는 몇 년 하다 그냥 없어지고 또 다른 거 해서 그냥 이 부분은 진짜 다시 반성을 좀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국 과총 회장으로서 좀 아울러서 정부와 좀 산학년에 좀 하실 말씀이 좀 많을 텐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인재 유치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인재가 그냥 막 오라 그런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물이 흘러가듯이 와야 되니까 괜찮은 보수의 잡들이 있어야지 오는 거지. 안 그렇고서는 뭐 계속 오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만약 민간 분야에서 그걸 할 수가 없다면 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과학기술 예산의 일부를 쪼개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거는. 예, 그게 하나 중요한 거 같고요. 그게 이제 한국판 뭐 천인계획 그런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다음에 국제공동도 뭐 기관별 협약 같은 거 많이 하는데요. 전 그게 얼마나 내실 있게 그다음에
그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지 진짜로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예. 뭐 개인적으로 아름아름으로 해갖고 교류가 있을지 몰라도 국제 공동 연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그거 역시 정부가 뭐 미국의 돈을 갖다 퍼다 준다 뭐 그런 비난을 약간 들을지 몰라도 같이 펀드를 조성해서 그래서 같이 들어가도록 만들든가 하여튼 뭔가 약간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 활성화가 되지 그냥 놔둬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좀 산학년이 매칭하는 그런 이 국제 공동 R&D 펀드를 만들어도 좋겠네요. 그 이광복 사장님, 지금 한국연구재단이 8조 4천억이잖아요 연간. 근데 지금 국제 공동 연구 파트에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한 1.5%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한 30조 정도 R&D 중에서 5%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는 국제 공동 연구에 써야 된다 이게 평소에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중요한 전환기에 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추도 총격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모델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제 협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연구자들도 생각보다 사실 안 합니다.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유가 뭔지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1.5%라고 했는데 연구재단 입장에서는 1.5%인데 예산도 늘리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일단은 여기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5%로 늘리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건의야 이거는 제가 보면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데 연구자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기존에 하는 연구에서 국제 공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라고 하는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 많지 않고요. 제가 또 연구재단에 오기 전에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국제 공동 서울대학교에 있었는데 서울대학교는 다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만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국제공동 연구를 장려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참여하시는 분 생각보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교수만 탓할 수가 없어요. 또 부처를 탓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게 논의됐는데 어떻게 하면 실행할 건지 이것을 하는 회의를 1년 후에 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뭐 한 달 후에 아니면 늦어도 2달 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청중소에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 중에서 어떤 의견을 내주실 분 있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박자우라고 하고요. KSEA의 Entrepreneurship Director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클레먼트 맥케나 칼리지라는 작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산학 연구라기보다는 그 캡스톤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오신 기관, 협회, 또 그 연구 주체들 그런 분들에게 인사이트가 너무 정확하고 좋아서 정말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나노종합기술원의 나노바이오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태재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기초기술도 개발해봤고 응용기술 개발해봤고 지원도 해봤고 사업화도 트라이를 해봤는데 가장 어려운 점,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 그 일을 추진하는 당사자한테 베네핏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한테는 실적에 대한 베네핏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안 만들어 놓고 국가적인 어떤 본인의 뭐라 그럽니까 애국심 아니면은 뭐 희생정신 이거는 안 먹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협의가 되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띤 토론 해주신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리더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